안녕하세요. 건조박사 뱃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실기 문제, 최신 기출 문제를 문제풀이 할 거고요. 내일 시험 보시는 분들에게는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혹시 요양보 하실 분들은 다음 주부터 제가 문제를 올려드릴 거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고요.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공부도 힘든데 실습까지 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내일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고요. 내일이 합격하기 좋은 날이라고 그래서 다들 합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듣다가 저녁에 올리다 보니까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쉬는 게 낫기 때문에 잘 쉬었다가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다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5개월 된 영아의 맥박을 안정시에 측정한 결과 중 간호사에게 즉시 알려야 되는 경우로 옳은 거. 우리 항상 신생아와 성인의 바이탈이 가장 많이 나와서 그것만 외우라고 했었는데 영아 꽤 나왔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풀 수 있게 나오죠, 보통. 그래서 신생아의 체온은 성인보다 높은 36도에서 37도죠. 자, 맥박은 120에서 140회죠, 분당. 자, 호흡은 30에서 60회. 자, BP는 40에 20에서 70에 30, 40 정도 체크되고요. 최고 혈압은 8, 90까지는 체크될 수 있다. 자, 성인은 보통 직장 체온이랑 고막 체온으로 쟀을 때는 온도가 높긴 하지만 보통 36에서 37도 정도 되고요. 자, 맥박은 60에서 100회. 호흡은 12에서 20회. 혈압은 110에 70에서 120에 80 정도 정상을 유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맥박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영아에. 그래서 영아는 신생아보다는 약간 느리지만 성인보다는 빠르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성인이 60회인데 60회라고 체크되어 있는 거는 이건 영아에서는 굉장히 느린 맥박인 거죠. 보통 영아는 정상 수치가 80회는 넘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환자가 눈치채지 않게 해서 측정해야 되는 활력증으로 오른 거 호흡이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게 호흡이에요. 환자에게 저 호흡 측정할게요. 그러면 숨을 안 쉬세요. 그래서 맥박을 측정한 채로 손을 떼지 않고 대상자에게 호흡을 측정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측정을 하는 게 호흡이다. 자, 환자의 일상적인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우리가 편마비 환자든 뇌졸중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때는요, 가능하면 스스로 먹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필요한 부분에만 도움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가능하면 환자 스스로 먹게 하는 게 좋고요. 자, 상처 소독을 할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자, 우리가 식사 시에, 식사 전부터 통증이 가해지는 걸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통증이 있는 상처 소독이나 이런 것들은 식사 전에 시행하지 않아야 돼요. 금지예요. 자, 연화곤란이 있다. 삼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죠. 자, 그러면 연화곤란 환자에게 어떤 음식이 가장 안 좋냐? 물론 떡이나 사탕 같은 고형 음식도 안 좋지만 가장 안 좋은 건 물같이 후루룩 넘기는 거예요. 왜? 기도흡인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맑은 미음보다는 어느 정도 점도가 있는 죽 같은 음식이 더 좋죠. 자, 4번. 똑바로 앉아서 목을 뒤로 젖히래요. 여러분 식사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모르겠으면 나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지? 어떻게 해요?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이고 턱을 당긴 다음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죠. 자, 이 자세가 옳은 자세인데 목을 뒤로 젖혀요. 우리 턱을 들어 올리고 이마를 민 자세. 뭐가 열려요? 기도 유지. 기도가 열려요. 자, 그러면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로 흡인되겠죠. 자,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턱을 앞으로 바짝 잡아당긴 자세에서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자, 음식물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음식물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천천히 소량씩 천천히 식사를 하도록 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의식이 있는 부동 환자에게 침대용 일반 변기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의식이 있는데 움직일 수 없대요.
자, 배변이 끝날 때까지 변기를 잡아줄 필요는 없고요. 자, 변기를 데워준 후 침대 머리를 엉덩이보다 높게 해주는 게 낫겠죠. 우리 대변 볼 때 앉아서 힘주는 게 더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잘 내려갈 거 아니에요? 환자도 똑같아요. 변기를 데워준 후 금기사항이 아니면 침대 머리를 조금 더 높여주는 거예요. 자, 한 손으로 다리를 들고 엉덩이 밑으로 변기를 집어넣어요. 뇌가 신체 손상이 당하겠죠. 자, 한 손으로 다리를 들다 보면 내 손목이나 팔이나 어깨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환자를 옆으로, 축으로 눕혀요. 그리고 변기를 대줘요. 앙와이로 돌려눕히는 거예요. 자, 4번. 변기의 낮고 둥근 부분이 환자의 발이 아니라 엉덩이 쪽으로 향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 이렇게 침상변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둥근, 넓은 부위는 엉덩이 쪽, 좁은 부위는 발치 쪽으로 가도록 하는 거죠. 자, 유관영양 시 주사기로 흡인한 위 내용물을 위로 다시 넣는 이유로 옳은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위관영양 시 주사기로 흡인하는 건 언제 흡인해 보나요? 매 급식 직전이죠. 식사하기 전마다 항상 주사기로 흡인해서 위 안에 남아있는 양을 체크를 해야 돼요. 왜?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도 소화가 안 되는데 계속 밀어넣으면 토하잖아요. 환자는 증상이 더 심하겠죠. 자, 그래서 매 급식 직전 주사기로 흡인해서 100cc 이상이면 투여하지 않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넘어가지 않아요. 100cc 이상이 안 되면 다시 위로 집어넣어요. 왜? 유액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5번 전해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단순 도뇨의 방법으로 옳은 거 우리가 도뇨 방법에는 인공 도뇨와 인공 도뇨 방법에는 유치 도뇨와 단순 도뇨가 있다. 유치 도뇨를 정체해 놓는다 그래서 정체 도뇨라고도 하죠. 자, 그럼 유치 도뇨는 오랫동안 끼워 놓는 거. 단순 도뇨는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꼈다 빼는 거. 이게 단순 도뇨죠. 자, 그래서 단순 도뇨의 방법으로 옳은 거. 여자는 도뇨 시 앙와이가 아니죠. 배횡화이죠. 남자가 앙화이죠. 자, 도뇨관은 허벅지 안쪽에 반창고로 고정한대요. 고정해 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일시적으로만 빼는 건데. 이거는 유치도뇨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음순을 벌린 손은 도뇨관이 삽입될 때까지 유지한대요. 왜? 이거는 오염된 손이에요. 우리가 피부는 멸균될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염된 피부를 만졌기 때문에 이 손은 오염된 손이다. 그래서 도뇨관이 삽입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요. 자, 남자는 요도구를 닦을 때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야죠. 자, 도뇨관을 살짝 잡아당겨 풍선이 방광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이것도 유치도뇨죠. 소변줄을 오랫동안 끼워 놓으려면 그 안에 고정을 시켜놔야 되니까 풍선을 부풀려 놔요. 이걸 이제 발로닝이라고 하는데 그럼 발로닝 할 때 사용하는 용액은 멸균 증류수일까요? 멸균 생리식염수일까요? 멸균 증류수죠. 멸균 생리식염수는 그 안에 소금 덩어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금 결정체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풍선이 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발로닝 할 때 사용하는 용액은 멸균 증류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외과적 무균술 원칙상 멸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물품으로 옳은 거. 시야를 벗어났다. 우연히 오염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으로 보고 있어요. 자, 개봉하는 적이 있다. 오염이죠. 멸균 물품과 접촉한 멸균꺼즈다. 이때는 멸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러면 멸균 상태와 소독이 접촉하면 소독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염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멸균 물품은 우리가 수술할 때 다 멸균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아포를 죽이지 못한 소독 상태에서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멸균 물품은 소독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냥 오염됐다고 보고 다시 멸균시키는 거다. 자, 알코올로 소독한 피부는 멸균될 수 없죠. 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닿았으니까 오염됐고요. 자, 멸균포의 가장자리 안쪽 1cm에 놓아둔 생건 바늘.
멸균포 가장자리 2에서 3cm는 오염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놓아뒀으니까 이것도 오염으로 쳐야 되겠죠. 자, 멸균 물품을 다룰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거, 이동경자는 24시간마다 소독을 하는 거고요. 자, 멸균포가 펼쳐진 위로 물건을 건네서는 안 돼요. 왜? 오염물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 소독 용기는 드레싱이 끝날 때까지 열어두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열고 빨리 닫아야 돼요. 빨리 열고 빨리 닫는다. 자, 소독캔에서 물품을 꺼낼 때 뚜껑은 안쪽이 아래로 가게 들고 있어요. 자, 놓을 때는 안쪽이 위로 가는 거죠. 바닥에 놓을 때는. 자, 멸균 꾸러미 개봉 시에는 준비한 사람에서 멀리 있는 쪽부터 열어요. 가장 나중에 여는 곳은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쪽을 가장 나중에 열죠. 왜? 멸균된 물품 위로 내 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자,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발 뒤꿈치에서 표피부터 침피층까지 침범된 찰과상, 수포가 관찰됐대요. 표피에서 진피층까지 손상됐고 찰과상과 수포가 발견됐다. 자, 1단계는 발적이나 열감이 생기는 정도고요. 자, 그리고 2단계가 표피부터 진피층까지 손상돼서 찰과상과 수포 이런 것들이 생기는 단계다. 자, 3단계는 피하지방층까지 손상된 거. 4단계는 뼈, 인대, 근육이 다 손상된 거. 미분류 단계는요. 괴사 조직으로 피부가 덮여 있다 보니까 손상 부위가 덮여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어느 부위까지 손상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 단계가 미분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디까지 썩어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간호조무사가 병실에 들어갈 때 N95 마스크 바이러스를 95% 차단한다. 헤파 마스크 이런 것들을 착용해야 되는 환자의 질병으로 오른 거 호흡기 감염병 환자죠. 그래서 활동성 폐결핵 환자다. 자, 욕창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거 욕창은 조직이 손상을 입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상된 조직을 세포를 재생시키기 위한 영양소는 뭐예요? 고단백, 고비타민식이죠. 그래서 저단백이 아니라 고단백, 고비타민식을 제공해야 되고요. 자, 체위 변경은 최소 2시간마다예요. 자, 밑톱잎을 가장 밑에 까는 시트는 주름지게 하면 안 돼요. 작은 주름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욕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침상도 젖어 있으면 젖어 있지 않도록 자주 확인한다.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주름과 습기는 피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 미끄러지지 않도록 당기면 안 돼요. 환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인 환자의 침상 목욕 방법으로 옳은 거 발톱은 일자로 깎아요. 손톱이 둥글게죠. 자, 눈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서 비루간의 감염을 예방해야 되고요. 자, 목욕물의 온도 43에서 46도죠. 자, 물의 온도는 좌용물, 관장 용액 40에서 43도다. 침상 목욕물 43에서 46도, 통목욕이 이 안에죠. 그래서 42에서 44도. 자, 그리고 더운 물 주머니 46에서 52도다. 자, 팔은 손끝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닦아줘요. 그래서 하박에서 상박으로, 말초에서 중추로, 손끝에서 여기 나왔네요. 어깨 방향으로 닦아주는 건 정맥혈의 귀환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위해서 이렇게 닦아주는 게 맞고요. 자, 가슴, 등을 닦고는 팔다리 아니죠. 얼굴, 목, 팔, 가슴, 다리, 등, 음부를 닦는 거죠. 특히 얼굴을 닦는 순서는 눈, 코, 볼, 입, 이마, 턱, 귀가 되겠지요.
무의식 환자에게 구강 간호를 제공할 때 올바른 체위로 옳은 거 측이죠. 무의식 환자에게 구강 간호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액체가 기도로 흡인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측이를 취해준다. 이거 외에도 뭐가 있어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아니면 상반신을 약간 올려준다. 자, 등 마사지 방법으로 옳은 거. 자세는 보기를 취하지 못하면 측이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윤활제는 따뜻하게 해서 사용해야죠. 당연히. 자, 피부가 건조하면 알코올 사용하면 안 돼요. 알코올 사용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노인 환자 등 마사지에 알코올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자, 혈전성 정맥염 환자 마사지 금지예요. 왜냐면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색전증이 뭐예요? 혈전이 혈관을 막아버리는 게 색전증이잖아요. 그래서 마사지 금지예요. 자, 피부에 발적이 있다. 욕창 몇 단계라고요? 1단계예요. 자, 그래서 이 부위 마사지 금지예요. 뭐를 취해줘야 돼요? 그 부위에 더 이상 압박이 가해지지 않도록 체위 변경을 취해줘야 되겠죠. 2번 환자의 의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거 의치예요. 네, 틀리. 칫솔보다는 꺼즈를 이용해서 닦는다. 아니죠. 꺼즈를 왜 이용해요? 그래서 근데 그 치약은 이용하면 안 되죠. 마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정제와 칫솔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자, 마모제가 많이 함유된 치약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정제를 이용하는 거다. 자, 세면대에 수건을 깔아놓고 의치를 닦도록 해요. 왜? 내가 의치를 닦으면서 떨어뜨려서 그 세면대에서 떨어져서 깨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파손을 예방하기 위한 거죠. 자, 물기가 없는 건조한 상태에서 의치를 못 끼워요. 네, 압이 걸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물에 적셔서 끼우도록 하고요. 자, 깨끗한 컵에 뜨거운 물 아니죠? 네, 찬물이나 미온수를 부어서 의치를 보관해요. 왜?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면 자, 17번. 석공대를 하고 있는 다리의 등척석 운동 방법. 등척석 운동은요, 뭐는 움직이지 않아요. 관절은 움직이지 않고 특정 근육만 강화시키는 운동이다. 자, 그래서 관절을 움직이는 운동은 다 틀린 거예요. 정해진 각 속도로 움직이게 한다. 우리 이 각 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운동이 뭘 말하냐면 보통 이제 인공관절을 수술을 했을 때 그 관절 부위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 각의 그 각도를 맞춰가지고 자동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게 있어요. 자, 결국은 관절을 움직이는 거야. 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안 되죠. 관절 움직인다 다 틀려요. 환자가 힘들어하면 보호자가 수동적 운동을 하게 한다. 우리가 수동적 운동은 누군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운동은 안 되고 관절 운동만 되는 거예요. 근육 운동은 못해요. 스스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근육 운동은 스스로 움직여야지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관절 운동을 하는 거다, 이거는. 다리의 근육을 수초간 조였다가 푸는 것을 반복한대요. 이게 등척성 운동이죠. 자, 그래서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만약에 내가 석고붕대를 했어요. 그래서 발을 쭉 편 상태에서 족배 굴고 있다가 족저 굴고 가는 거, 다리의 근육을 수초간 조였다가 푸는 거, 이런 것들이 등척성 운동이 되는 거죠. 자, 침대 위에 달려있는 삼각대를 잡아당겨요. 관절이 움직이겠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다리를 침상 아래로 떨어뜨리게 한다. 이거는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거죠. 네. 자, 누워있는 환자를 침상 머리 쪽으로 이동시킬 때 신체 역학의 원리를 올바르게 적용한 자세로 옳은 거. 자, 두 발을 모아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고 지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지면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발을 벌리고 서고요. 자, 무릎은
내가 자세를 낮춰야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무릎을 굽히고 등은 펴야 돼요. 침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환자 가까이 서야 되고요. 침대 높이는 내 허리 높이로 맞추는 거예요. 허리 높이로. 자, 엉덩이와 다리의 큰 근육을 이용하도록 한다. 5번이 정답이죠. 허리 근육을 이용한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허리 근육 사용하는 건 다 틀려요. 자,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가 피부를 긁지 않도록 손과 손가락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신체 보호대로 옳은 것. 장갑 보호대죠. 만약에 여기에 3세 미만의 소아다 어린아이에게 피부를 긁지 않도록 하는 신체 보호대다 하면 그때는 주관절 팔꿈치 보호대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가려움증 있는 환자가 피부를 긁지 않도록 손과 손가락의 움직임만 제한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갑 보호대가 되는 거죠. 재킷 보호대는 보통 재킷처럼 입어서 뒤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 환자나 폭력적인 행동 시 사용하는 거고요. 아니면 휠체어 사용했을 때. 손목 보호대, 발목 보호대는 사지 보호대라고 하죠. 그래서 손과 발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자, 벨트 보호대는 들 것이나 휠체어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거. 주관절 팔꿈치 보호대는 영아나 어린아이에게 정맥주사후나 구개 수술 후 긁지 않도록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편도선 절제 수술을 받은 아동이 심한 인후통을 호소할 때 목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얼음 칼라죠. 목 칼라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얼음을 대주는 목적은요. 우리가 차가운 걸 대주면 지혈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혈 방지 목적이나 그리고 통증 감소, 염증 방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다음날 충수절제술이 예정된 환자에게 수술 전 금식에 대해 설명할 내용으로 옳은 거 껌 씹으면 안 되고요. 물을 한 모금도 드시지 않도록 하세요. 2번이 정답이죠. 얼음 물고 있는 것도 안 돼요. 이온 음료 안 돼요. 사탕 안 돼요. 무조건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자기공명 영상, MRI 검사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방사성 동위원소는 사용 안 하죠. 검사 부위에 면도 필요 없고요. 고주파 X선이나 보통 초음파를 이용한 그런 검사고요. 고주파를 이용한 단층 촬영 아니에요. 우리가 단층 촬영은 횡단면만 이렇게 한 단면만 촬영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CT죠. 자기공명 영상은 여러 부위를 찍을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자세변 환자는 그냥 가만히만 있고 여러 방향에서 횡축, 세로축, 사선 방향 이런 영상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거죠. 자, 자세 바꾸면 안 돼요.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고 움직이면 안 되고요. 검사 전 금속 장신구 꼭 제거해야 되겠죠. 왜? 자기장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금속 물질이 다 빨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사고도 났었죠. 네. 포터블 산소기를 굉장히 큰 산소통을 그 안에 들고 갔다가 MRI 기기가 작동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장에 의해서 그 산소통이 그 MRI 기기 안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환자가 압사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전신마취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환자에게 수술 당일 아침에 시행하는 일반적인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 1번 유동식 제공하면 안 되죠. 금식이에요. 그 전날 저녁부터 10시부터 금식해야 되고요. 자, 소변은 참게 하면 안 돼요. 소변을 수술 내려가기 전에 보게 하거나 아니면 소변줄을 껴야 되는 거죠. 유치도뇨. 자, 속옷 위에 수술 가운을 입는다? 아니, 속옷은 다 벗기는 거고요. 자, 매니큐어가 지워져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4번이 정답이고 귀중품 수술실로 왜 가져가요? 보호자에게 줘야 되겠죠. 요추천자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 금식 필요 없죠?
자, 검사 전, 검사 후 복부둘레되는 건 복수천자라고 했지요. 자, 검사 중 심수 체위를 취하지 않고요. 보통 요추천자는 어떤 체위예요? 측위로 누워서 새우등 자세예요. 요추 몇 번째를 늘리기 위한 거죠? 3, 4번의 간격을 늘리기 위한 거죠. 자, 검사 후 천자 부위 열어두면 안 돼요.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소독하고 소독포로 덮어놔야 되고요. 자, 검사 후 머리와 다리가 수평이 되게 눕는다. 왜? 천자 후에 이 뇌척수액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두통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앙화의로 눕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무더운 날씨에 축구 경기를 하던 선수가 땀을 많이 흘리고 팔다리 근육에 경련을 일으켰다. 예상되는 원인으로 오른 거. 지금 땀을 많이 흘리고 근육 경련이 일어났잖아요. 열로 인해서 경련이 일어나는 거 뭐가 부족한 거죠? 염분 부족이죠. 열경련을 말하는 거고요. 자, 산소 투여를 지속하면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구로 오른 거 비강 캐뉼라죠. 비강 캐뉼라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실제 병원에서 적용하기도 쉽고 환자가 말도 하고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해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낮은 농도를 편안하게 줄 수 있어요. 23에서 44% 정도. 그래서 COPD 환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했을 때 8시간마다 배관을 제거해서 깨끗이 하고요. 그리고 코로 들이쉬기 때문에 산소를 다 줄 수가 없어요. 입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많겠죠. 그래서 환자에게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도록 해야 되고요. 이 비강 캐뉼라는 제멸균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죠. 제멸균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게 2년 정도 전에 바뀌었던 내용이에요. 자, 이번 수속 후 병동에 도착한 환자에게 해야 할 일로 옳은 거. 수술동에서 받는 건 의사가 하는 거고요. 외래 방문 일자를 안내하는 건 퇴원 시에 하는 거죠. 질병 경과에 대한 설명도 의사가 하는 거고요. 간호사실에 귀중품 보관하면 안 돼요. 예, 보호자한테 줘야죠. 자, 식사 시간 및 면회 시간 안내, 아니면 병원 환경,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5번이 정답이네요. 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의 반응으로 바람직한 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가 안 넣었어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뭐냐면, 자, 화학요법, 항암요법을 위해서 입원한 말기 후두암 환자가 저도 제 친구처럼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행도 마음껏 다니며 즐길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 앞에서 반영을 배웠었죠.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에게 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환자가 말한 거를 다른 말로 다시 한번 반영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껏 여행 다니시면서 즐겁게 지내고 싶으시군요. 보통 반영은 군요로 많이 끝난다 그랬잖아요. 4번이 정답이죠. 이런 것들이 치료적 의사소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경청해주는 거. 무조건 다른 얘기할까요? 전환 시키면 안 되겠죠.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무조건적인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안 좋고요. 저라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겠어요. 누구한테 충고해서도 안 되겠죠. 자,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시면 어떻게 친구처럼 여행 가실 수 있겠어요? 비난이나 충고도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나머지 다 비치료적 의사소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난청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잘 못 듣는 환자와 의사소통해요. 못 듣는데 긴 문장으로 설명하면 안 되겠죠. 긴 문장은 안 되는데 환자가 못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는 건 맞아요. 자, 입을 작게 벌리면 안 되겠죠. 잘 못 들으니까 입 모양을 보고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해야 되고요. 자, 환자와 이야기할 때 그래서 입을 가리면 안 되겠죠. 자, 보청기를 사용한다면 들어가는 거,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하는 거예요. 자,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도해도 되겠죠. 아니면 내가 들어갔는지 모르면 어깨를 약간 두드리거나 이런 신호를 주는 게 낫고요.
자, 성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구강체온 측정 시 전자체온계의 탐침은 어디에 넣어야 돼요? 구강체온을 측정할 때는 혀 밑에 넣어서 입은 다물고 코로 숨쉬게 해서 측정하는 거죠. 자, 직장체온 측정 시 전자체온계의 탐침은 항문에 1cm가 아니라 2.5에서 4cm 정도 집어넣고요. 자, 이마체온 측정 시 이마체온이나 고막체온은 적외선을 이용한 방법이죠. 그래서 적외선 체온계의 센서가 환자의 눈을 향하도록 하면 안 되죠. 탐침 부분은 이마 중앙에 밀착해서 관자놀이까지 문지르는 거예요. 이마 중앙에서 자, 일과체온 측정 시 전자체온계의 탐침이 겨드랑이 전 애과선, 그 윗부분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중앙애과선 위치에 가운데 오도록 꽂아야 되겠죠. 고막체온 측정 시 귓바퀴를 성인은 후상방, 3세 미만의 소아는 후하방으로 잡아당겨 적외선 체온계 센서가 고막을 향하도록 삽입한다. 5번이 정답이네요. 자, 발의 혈액순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맥박 측정 부위로 옳은 거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족배동맥이죠. 발등에 있는 거죠. 우리가 경동맥은 성인이나 소아의 심폐소생술 시 맥박을 확인하는 부위이죠. 자, 영아는 어디를 측정한다고요? CPR 시 상완동맥이죠. 우리 상완동맥은 보통 혈압 측정 시 많이 측정하고요. 요골동맥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위이죠. 자, 비위관 삽입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3번이죠. 코끝에서 귓볼까지, 귓볼에서 검상돌기까지의 길이를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성 성인은 한 55cm 정도 되고 남성은 60에서 65cm 정도 되더라고요. 자,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 시 섭취량에 포함되는 거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출혈, 구토, 상처에서 나오는 배액, 흉관배액은 다 배설량에 들어가는 거고요. 위관 영양에 우리 몸으로 들어갔으니까 섭취량에 들어가겠죠. 자, 배설량에 포함 안 되는 거 4가지. 정상 대변, 횟수로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일반 발한, 심한 발한은 배설량에 포함되는데 그냥 발한이라고 나오거나 일반 발한은 측정하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호흡할 때 나오는 수분 소실량, 그리고 가글액, 이런 것들은 배설량에 포함 안 되는 것들이다. 자, 자연 배뇨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차가운 변기 아니죠. 근육이완을 위해서 따뜻한 변기를 대주는 게 좋고요. 흐르는 물소리를 들려줘요. 그래서 통목욕보다는 샤워가 더 좋죠.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손을 따뜻한 물에 손발을 대주는 게 좋고요. 자, 하복부에 얼음주머니 아니죠. 더운 물주머니, 이완을 위해서. 자, 도뇨관. 무조건 소변을, 배뇨곤란이 있다고 도뇨관을 삽입하는 거 아니다. 자연 배뇨를 먼저 시도해 본다. 그래서 의사의 허락하에 수분 섭취를 격려하거나 소변 보는 자세를 취해주거나 방광 부위를 가볍게 눌러주거나 이런 자연 배뇨를 먼저 권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치도뇨관이 삽입된 환자의 요로 감염 예방법으로 옳은 거 1번 수면 시에 도뇨관 절대 잠가두면 안 돼요. 자, 소변이 고여 있으면 감염 위험성이 높죠. 그래서 소변은 계속 흐르게 해야 되고요. 자, 소변이 고여 있도록 도뇨관을 꼬아두면 안 돼요. 꼬아져 있지는 않는지 소변이 잘 배출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소변 주머니 병실 바닥에 놓아두면 오염될 수 있고요.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에 놓도록 한다. 4번이 정답이죠. 왜? 역류성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역류성 방광염이 뭐예요? 우리가 소변이
가지고 소변 수집통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역류돼서 다시 방광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게 역류성 방광염이에요. 그래서 소변 수집 주머니는 방광보다 아래에 놓아두도록 하고 자, 찢어진 소변 주머니는 교환해야 되겠죠. 자, 한두 시간 정도 160도의 열을 이용해서 파우더를 멸균하는 방법이래요. 160도에서는 한두 시간, 그리고 120에서 140도에서는 3시간. 고압증기, 아니, 이제 건열멸균이죠. 고압증기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금속이나 이제 면직류에 많이 사용되는데 120도에서 2, 30분이죠. 이옥기스는 냉멸균이라고 해서 가장 굉장히 낮은 온도로 멸균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38에서 55도씨. 여과멸균은 열에 약한 이런 액체 멸균에 걸러내는 데 많이 이용돼요. 자, 그래서 건열멸균은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파우더, 오일, 연고, 그리고 종이나 뭐 이런 유리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요. 이오케스는 녹는 것들, 그래서 뭐 고무 제품이나 플라스틱 같은 거, 고압증기 멸균은 금속으로 된 것, 면직류로 된 것들이 많이 이용되죠. 자, 내과적 손 씻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내과적 손 씻기는 우리 일반적인 손 씻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팔꿈치보다 손가락을 아래로 하고 씻도록 하고요. 팔꿈치보다 손가락이 위로 가는 건 외과적 손 씻기죠. 자, 손목에 있는 시계, 반지 이런 것들은 다 빼야 돼요. 자, 손을 씻은 후 맨손으로 수도꼭지 잠그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닦은 물기를 닦은 종이 타올로 수도꼭지를 잠궈야 되고요. 자, 손가락 끝을 다른 손의 손바닥에 문질러서 닦는다. 왜? 우리 손에서 가장 오염된 곳이 어디예요? 손톱 밑이니까 이 부분을 닦기 위해서 손가락 끝을 다른 손의 손바닥에 문질러 닦아야 돼요.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손을 씻은 후 젖은 종이타올 재사용하면 안 되겠죠. 한 번 닦고 버리는 거예요. 종이타올은. 자, 보호격리를 적용해야 되는 환자로 옳은 거. 보호격리는 우리가 역격리라고 하죠. 역격리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저항력이 낮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되는 거를 막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격리 환자, 감염병 환자는 표준격리라고 하죠. 표준격리, 일반격리. 보호격리는 이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격리다. 그래서 역으로 격리시키는 거다. 그래서 성홍열, 백일해, 활동성 폐결핵 환자, 표준격리, 일반격리예요. 자, MRSA도 그냥 표준격리, 일반격리예요. 당일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백혈병 환자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감염의 확률이 높겠죠. 이런 환자를 역격리시키는 거죠. 자, 욕창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환자로 옳은 거 걷기 운동 중이잖아요. 좋은 거죠. 수술 후 조기 이상, 빨리 일어나서 걷는 환자 좋은 거죠. 자극에 반응이 없는 무의식 환자, 혼자 움직이지 못하니까 욕창 발생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의식 환자, 마비 환자 같은. 자, 병실을 자주 배회한대요. 움직이니까 좋은 거죠.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좋은 거지요. 자, 침상 목욕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거. 자, 발목에서 대퇴 쪽으로 닦아요. 똑같아요. 다리도 혈액순환이나 정맥혈의 귀환을 위해서 다리 밑쪽에서 대퇴 쪽으로 닦도록 한다. 1번이 정답이네요. 자, 목욕물의 온도 몇 도라고요? 43에서 46도라고요. 자, 눈은 비누 사용하지 않아요. 물로만 닦도록 하고요. 자, 문을 열어 방 안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한다? 안 되죠. 따뜻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침상 목욕 시 병실 온도는 22에서 23도죠. 병실 온도 한번 해볼까요? 일반 병실 온도 20에서 22도. 자, 노인은 좀 더 따뜻한 22도가 더 좋고요. 자, 그리고 침상 목욕 시의 병실 온도는 22에서 23도. 통목욕, 옷을 다 벗고 하는 거기 때문에 24도. 자, 신생아 병실은 체온 유지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일반 병실보다 따뜻해야 돼요. 22에서 26도.
자, 그리고 보육기. 미숙아들이 들어가죠. 체온 유지가 더한대요. 그래서 30에서 32도. 자, 일반 병실의 습도는 40에서 60%, 신생아 병실과 보육기의 습도는 55에서 65%로 똑같지요. 자, 왼팔에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경우 벗길 때 우리가 편마비 환자와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거는 옷 입는 게 똑같다 그랬죠. 입마개라고 외우라고 했죠. 입을 땐 마비된 쪽, 입을 땐 정맥 주사 맞은 쪽부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을 때는 주사를 맞고 있지 않은 쪽부터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왼팔에 정맥 주사를 맞고 있다. 오른팔 환희부터 벗겨야 되겠죠. 침상 세발 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 네, 1번.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해야지 두피가 손상이 안 되겠죠. 자, 세발 후 머리를 젖은 채로 놔두면 안 돼요. 드라이기로 말려줘야 되고요. 자, 환자의 눈을 수건으로 덮어줘요. 비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3번이 정답이네요. 자, 머리는 샴푸액이 남아있으면 안 되죠. 예. 자, 세발 전 침대의 높이는 간호조무사의 허리 높이로 조정을 해야 내 신체 선열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42번. 구강간호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치아뿐 아니라 혀도 닦아준다. 1번이 정답이고요. 네, 세균이 끼어 있을 수 있고 백태도 낄 수 있으니까. 자, 이동경자를 사용할 때는 치아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클로로엑시딘은 항균 용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항균 용액은 원액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희석해서 사용하는 거다. 과산화수소도 희석, 클로로엑시딘도 희석해서 사용하고요. 자, 곡반의 볼록한 부분이 아니라요. 우리가 곡반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 오목한 부분이 턱 밑으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예. 볼록한 부분이 턱 밑으로 어떻게 가요? 그래서 별게 다 시험에 나왔네요. 오목한 부분이 환자의 턱 밑으로 가도록 하고요. 과산화수소로 입안을 소독한 후 헹구어내야 돼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도 희석할 때 과산화수소의 물 1대4로 희석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과산화수소는 우리가 왜 사용하나요? 백태가 낀 혀의 죽은 조직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구취를 제거해주기도 하는 거죠. 자, 남자 환자의 회음부 간호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자, 회음부는 닦아줄 때 회음부 간호는 침상 목욕에 들어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몇 도일까요? 침상 목욕물 온도 43에서 46도예요. 자, 닦아줄 때는 귀두, 음경, 치골, 항문순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자, 요도구 부위는 직선 모양이 아니죠. 둥글게 요도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둥글게 닦아주고요. 자,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환자는 포피를 뒤집어서 닦아줘요. 그 포피 안이 찌꺼기가 쌓여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유치도뇨관이 삽입된 경우 주 1회 이상 회음부 간호를 시행하는데 소독솜으로 닦아야 되나요? 굳이 소독솜으로 닦지 말고 물에 적신 솜을 사용하도록 해 있죠. 그래서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운동의 종류로 옳은 거 관절을 움직이지 않는데요. 근육의 길이의 변화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의식적인 근육의 긴장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능동적인 운동이고요. 다리에 석고붕대나 견인을 적용한 환자가 근육을 조였다가 이완함으로써 근육을 다리의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 등척석 운동이죠. 자, 그래서 관절은 움직이지 않고 특정 근육만 강화시키는 운동이다. 그래서 석고붕대환 환자나 골관절염 환자, 골다공증 환자에게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라고 물어보면 등척성 운동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골관절염 환자,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뭐냐? 그러면 그때는 수영.
골다공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운동이 뭐냐? 그때는 걷기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수동적 관절 범위 운동을 도울 때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옳은 거. 침상 커튼을 치고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겠죠. 운동을 할 때도 침상 커튼을 치고. 자, 빠르고 강한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 돼요. 천천히. 자, 운동시킬 관절 옆에 가까이 서도록 하죠. 내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를 초과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골절이 될 수 있어요. 자, 각 관절마다 한 번 할 때 3번씩 5분에서 10분이죠. 자, 오른쪽 편마비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려고 할 때 휠체어 이치로 오른 거. 자, 편마비 환자는 어느 쪽으로 돌아 누워서 어느 쪽으로 앉아요? 건강한 쪽으로 돌아 누워서 건강한 쪽으로 앉아요. 그리고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휠체어의 위치는 건강한 쪽에 있어야 된다. 오른쪽 다 틀려요. 자, 그런데 옆에 놨을 때 환자가 잡기에 편한 그 각도는요. 침대 머리맡 쪽에 30에서 45도로 비스듬히 놓거나 아니면 침대 상부 쪽에 이제 평행하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환자한테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하고 간호조무사는 어느 쪽을 지지해줘요? 마비된 다리를 지지해서 옮겨주는 거다. 자, 자궁경부암을 검진하기 위해 내원한 대상자가 취하도록 해야 될 체위로 옳은 거. 자궁경부암 검진이잖아요. 산부인과적 검사. 분만 시 체위라고 나오면 뭐라고요? 절석이 쇠석이에요. 무조건. 자, 입원 환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침대 난간 항상 올려주고요. 병실 바닥의 전선은 정리해서 둬야 되겠죠. 자, 침대 높이는 최대한 낮게 유지를 하고요. 침대 바퀴 잠금 장치 항상 잠궈놔야 돼요. 자, 야간에는 병실 내 전체 조명을 소등하면 안 돼요. 야간등이나 주침등은 켜줘야 되겠죠. 자, 온요법을 적용하는 목적으로 옳은 거. 온요법은 근육이완을 위한 거죠. 혈관 수축 혈액점성 냉요법이에요. 조직대사작용을 감소시키고 모세관의 혈액 투과성을 감소시키는 것도 냉요법이죠. 자, 제왕절개 수술이 예정된 수술 전 피부 준비를 위한 간호볼조 활동으로 옳은 거. 손톱에 매니큐어 지워야 되고요. 자, 털이 난 방향으로 밀어야지 손상이 안 가죠. 물론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면도하면 굉장히 잘 밀리는데 피부까지 손상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털이 난 방향으로 면도를 하고요. 몇 도 각도로 그 면도를 하나요? 만약에 면도 날을 사용한다면 30에서 45도. 자, 제모의 범위는 수술 부위보다 넓게 정해요.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면도날은 재사용하면 안 돼요. 금지다. 재사용. 자, 요즘에는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모제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제모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먼저 피부 민감성 등을 확인해요. 조금 발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전신마취하에 자궁절제술 후 병실로 돌아온 환자의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 심호흡 기침을 격려하는 거죠. 여기에도 뭐 체위 변경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전신마취 수술 후 호흡기합병증으로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게 무기폐, 폐렴인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중 시행하기 전에 금식을 해야 되는 검사로 옳은 거 위나 장이 들어가면 무조건 금식이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쉽게 나온 거예요. 위 엑스레이, 대장 조영술,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이런 것들 다 위나 장이 들어가면 금식을 해야 되고요. 안 들어가는 것들, 위나 장이 안 들어가는 거 금식하는 거, 기관지 내시경. 자, 그리고 정맥신우 촬영술. 공복시 혈당 검사.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다 금식이죠. 자,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성인 환자의 요 배양 검사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 배양자가 들어가면요. 우리가 소변 배양 검사도 있고 혈액 배양 검사, 가래 배양 검사 다 있어요. 객단 배양 검사. 근데 배양 검사는 뭘 보기 위한 거죠? 원인균을 찾기 위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멸균 시험관에 멸균적으로 채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제거할 필요 없어요. 중간요도 아니죠. 예, 유치도뇨관을 소독하고 받으면 되고요. 예, 채취 포트에서. 유치도뇨관과 소변 수집 주머니를 분리했다. 오염 상태예요. 이거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소변 수집 주머니 하단을 주삿바늘로 천자해서 소변을 채취한다. 소변 수집 주머니 하단이 아니라요. 채취 포트를 주삿바늘로 천자하는 거예요. 채취 포트라고 해서 이렇게 소변 수집 주머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는 이제 소변 유치도뇨관이겠죠. 여기 부분에 동그랗게 이렇게 녹색으로 색깔이 쳐져 있어요. 여기에서 베타딘으로 소독을 하고 주삿바늘로 여기에 꽂아가지고 소변을 뽑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변 수집 주머니 하단 조절기를 열어서 소변을 받는다. 소변 수집 주머니에 나와 있는 소변은 뭐예요? 오염됐어요. 이렇게 받으면 안 되죠. 자, 소변 수집 주머니에 검체 채취구에서 무균적으로 멸균 시험관에 소변을 채취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영아 심폐소생술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발바닥을 두드려서 의식을 확인한다.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자, 2번에 보시면 기도를 개방하기 위해서 목을 과신전시킨다. 지금 영아잖아요. 그래서 영아들은 너무 목을 과신전시키면 반대로 기도가 폐쇄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반듯하게 눕혀주면 되고요. 자, 가슴 압박은 한 손의 손가락이 아니죠. 한 손의 손바닥을 다 이용해도 압박의 힘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두 개의 손가락으로 자, 가슴 압박 위치 검상돌기 아래 부분이 아니죠. 예. 검상돌기는 특히 이제 누르지 않도록 하고 양쪽 젖꼭지 중앙의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젖꼭지 중앙의 약간 아래쪽. 예. 자, 가슴 압박 속도는 분당 80회가 아니라 100회에서 120회. 그리고 한 4cm 정도의 깊이로 압박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가장 높은 농도의 산소를 투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물품으로 옳은 것. 비강 카테터는요, 보통 44에서 67% 정도로 이게 비강 카테터는 별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안 해오셔도 되고요. 우리가 가장 낮은 농도로 줄 수 있는 게 이제 비강 캐뉼라죠. 비강 캐뉼라와 벤츄리 마스크. 그래서 마스크 중에서 농도가 가장 낮은 게 또 벤츄리 마스크예요. 그래서 비강 캐뉼라는 23에서 44% 정도의 농도, 벤츄리 마스크는 24에서 40% 정도. 근데 벤츄리 마스크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가장 그 정확한 농도의 그 산소 농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벤츄리 마스크를 주는 거죠. 자, 비제어온 마스크는요, 거의 100%까지 주는 경우도 있어요. 농도가. 그래서 60에서 100%. 단순화면 마스크는 40에서 60% 정도죠. 그래서 비제어온 마스크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의식이 명료한 성인 입원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침상의 이름표만 확인하면 안 돼요. 가족에게 물어봐서도 안 되고요. 환자 이름을 불러보면 옆에 환자가 대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 전해준다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고요. 자, 환자가 대답한 이름과 자,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물어봐요. 직접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한 이름과 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입원 팔찌와 대조해서 확인을 하도록 한다. 자, 태어나는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 태어나는 환자네요. 자, 병원 시설을 안내하고 면회 시간 안내하고 기중품 보관 안내하고 이런 것들은
2번 시 하는 거죠. 자, 외래 방문 일자. 자, 다음에 외래 몇 층으로 며칠 날 오세요. 이런 것들을 태원 시 설명을 하는 거죠. 화재시 대피로 안내는 입원할 때 해줄 수 있겠네요. 자, 환자가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에 대응하는 의사소통으로 옳은 거, 치료적 의사소통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적 의사소통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환자하고 대화를 하는 건 그냥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고 치료적 목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잘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비치료적 의사소통 하면 안 되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요. 자, 1번에 보시면 저러면 그냥 참겠어요. 조언하는 거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자,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환자의 말에 뭔가 거절하는 거 안 되죠. 비치료적이죠. 자, 당신은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이군요. 비난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지금 상황에 그런 생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도 뭐 충고하거나 비난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비치료적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다시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방적 질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치료적 의사소통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문제를 풀어보실 때 내일 예전에 그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에서도 시험을 보잖아요. 매번 이렇게 90점대나 아니면 100점 거의 뭐 이렇게 맞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예전에 그 시험이 한번 되게 쉽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100점을 맞으실 줄 알았어요, 그분이. 근데 70점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70점대밖에 못 맞으셨어요? 시험이 되게 쉽게 나왔는데 너무 쉽게 나와서 너무 허무해가지고 대충 풀고 주무셨대요. 그냥 엎드려 있었대요. 20분 만에 풀고 다 마킹까지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많이 풀어본 문제는 이거지 하면서 답을 그냥 체크해버린 거예요. 다 읽지도 않고. 그래서 내일 문제를 풀어볼 때 내가 그동안 풀어봤던 비슷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킹도 잘 하시고요. 내일 꼭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잘 보시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